오케이, 됐습니다. 네. 자, 시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들을 한번 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그 시란 무엇인가? 시는 어쩌면 우리의 그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물음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는 인생은 이것이다 얘기하기가 어렵듯이 시도 시의 어떤 구성 요소나 시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시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시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는 바가 곧 뜻이 되고 그것이 마침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의 언어로 다듬어져서 밖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시입니다. 조지훈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는 지정의가 합일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의 진실한 아름다움을 영원한 순간에 직관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절실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절실한 그 내면적인 갈망이 진실로 승화되어서 이게 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내면에서 우러나는 이 갈망, 그 갈망이 진실로 승화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진실로 승화되어서 나온다. 이제 시의 정의는 이게 크게 보면은 산문과 운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문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뭐 우리가 수필이나 또 다른 글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에도 뭐 산문시가 있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시를 얘기할 때 시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인 공통점을 말하면은 그는 시는 인간의 정서, 사상, 이 정서와 사상을 이 운율과 이미지로 결합해서 압축하고 통일시켜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예술적인 감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주종적인 문학의 한 장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시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원시 부족이 노동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신에게 대한 이 경배, 그때 시를 발표하고 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시가 노래가 되어서 또 그 합창으로 또 신에게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 언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는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시는 어떤 쓸모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는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무슨 과학적이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정말 그 뭐 효용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시는 시 자체가 그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가치보다는 시의 그 효용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휘가 되고 역동되어서 놀라운 그 효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 각자 답답한 그 감정에 얽힌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효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나 그 우울할 때 보면 정말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 종이 위에 그 낙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우리의 그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 좋아지고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의 그 답답한 감정을 이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효용을 또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는 그 간결한 말과 가락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하고 어울려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효용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효용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잊어버리는 사물들의 모습, 우리 주위에 많은 사물들이 있죠. 그 사물들의 모습과 그 사물의 그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잊어버린 그 의미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활력소를 가져다 주는 그런 효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정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정신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시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참 저기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니까 참 시적이야.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시적인 풍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시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 우리의 그 정서를 새롭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그 우글거리면서 그 시끌벅적한 그런 남대문 시장 같은 그런 어떤 형태, 그거는 시적이라보다는 아주 산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적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간결한 겁니다. 시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그 희귀한 것, 그리고 아주 기이한 것, 그리고 아주 비범한 것, 그리고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그 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산문적인 것을 하면, 산문적인 건 어떤 것인가? 산문적인 것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평범한 것, 그리고 시들고 연약한 것. 그리고 우리가 예사로 보아서 그냥 넘기고 그걸 별 흥미 없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산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이라는 것은 종교, 윤리, 철학, 과학 등 인생의 값진 유산의 밑바탕에 시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는 인간의 가장 높은 가치, 시정신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진선미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는 인간 혼의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가장 높은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그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 공부하는 것들이 시의 그 분류입니다. 형식상의 분류. 형식상의 분류. 자, 형식상의 분류는 정형시와 자유시 또 산문시가 있어요. 자, 정형시는 우리가 옛날 그 시조에서 나왔듯이 그 오원, 칠원 이런 것 같은, 또 우리가 시조에서 평시조에서 이제 34, 34, 34, 34, 35, 43 같은 그런 그 형식이 매여 있는 거. 그 전통적으로
그 시의 형태가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비야 청산가자, 봄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서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이런 전통적인 이런 민요들이 정령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시. 자유시는 19세기 말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 시 운동인데, 그 자유 운문시 운동으로 상징주의 시인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 상징주의 시인들이 이 모든 시 세계를 이게 이끌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주의 시인은 그 암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정형시보다도 이게 자유롭게 시를 쓰려고 하는 비정형적인 시를 창작했어요. 그러니까 정형시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문시는 산문의 그 형식으로 창작된 시. 그러니까 시적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는 그 산문, 이 모든 시적인 산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풀어 쓰는 그런 산문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인 운율을 빌리지만 써가는 형태는 산문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쓸 때 시를 쓸 때 사실 산문시를 먼저 쓰고 그리고 그다음에 운율시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문시를 또 자꾸 쓰다가 보면은 이 운율의 시를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내용상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정시. 자, 서정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 겁니다. 이 서사시, 극시와 더불어 시의 3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사시, 극시, 서정시. 이 서정시는 그리스에서 7줄 악기인 리라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를 가리켜 하던 말인데, 그 뒷날에 이제 시인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정서, 경험을 노래한 시를 가리킨다. 서정시는 주관적이고 시인의 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정서 그리고 경험, 이러한 것들을 노래한 시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리릭인데 리릭은 하나의 악기 종류입니다. 자, 그다음에 서사시를 보겠습니다. 그 고대와 중세에는 그 대대적으로 서사시가 창작되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별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사건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시다. 그러니까 서사시의 그 특색을 보면 서정시의 정서와 내면성에 대하여 외면적인 행동 묘사에 중점을 뒀다. 그러니까 서정시는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이 서사시는 외형적인 것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시는 우리가 뭐 드라마의 어떤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개개인의 그 인물에 대한 운문체 형식의 글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서사시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격상의 시를 보겠습니다. 상징시는 상징주의적인 경향의 시로 그 특징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과 음악적인 리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자기의 주장을 외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을 표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낭만시. 낭만시는 어떤 비애나 절망, 눈물, 사랑, 추억, 공상 이런 그 어떤 그 인간의 그 감정, 인간의 감정을 낭만적으로 나타내는 시입니다. 그 다음 주지시. 주지시는 우리의 감정을 그 이미지와 그리고 지성을 중시한 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주지, 이 주지라는 말은 과잉된 감성을 예리한 지성으로 억제한다는 의미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 시에 비하면 좀 냉철하고 좀 난해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감각시. 감각시는 모더니즘 계통의 시예요. 그 해화적 감각.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사회주의에서 쓰는 시들이 이 모더니즘 시를 많이 써요. 그것이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쓰는데, 그 다음에 경향시. 경향시는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 순수시대 이후에 그 자연 소멸해 버렸다가 새롭게 막 일어나는 민중 신화, 민중 그 문화, 민족 문화 이런 이름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경향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를 쓰는데 우리 내가 시를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 속에 그런 시적인 충동이 일어난다면 누구든지 시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를 처음 쓰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번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사물이나 인생을 관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민한 감수성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경험한 소재 그리고 시를 쓰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그 시심이 충만해지면 이게 글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와 더불어 삶을 같이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는 바로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어떤 그 생활 속에서 항상 시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를 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한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영감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시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역량. 그러니까 시인은 그 올바른 그 인생관과 정립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시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시를 쓰는 사람을 시인이라 그럽니다. 그죠? 시인. 소설 쓰는 사람은 소설인이라 하지 않아요. 소설가. 그 다음에 수필인 안 합니다. 수필가. 그리고 평론가. 아동문학가. 자, 그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인과 가의 차이가 무엇인가? 인은
자기 자신의 인격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는 인격이에요. 그런데 소설가나 평론가나 수필가나 이런 거는 그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다고 해서 가짜를 붙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인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진솔한 삶이, 인간의 그 진솔한 삶에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진솔한 것, 그 진솔한 것이 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진솔하면은 좋은 시가 나올 것이고, 우리 삶이 정말 지저분하고 우리 인격이 엉망이면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시는 고독함과 갈등 이런 것을 참아내는 그 인내심이 필요해요. 시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인내합니다. 참고 그 고독함을 오히려 즐길 정도로 굉장히 참아내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루이스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릴케는 젊어서 시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또 플라톤은 인간은 사랑을 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시적인 그런 삶을 살아올 때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적인 감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면 남다른 정서를 가지고 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시를 쓸 수 있을까? 우선 시를 좋아해야 됩니다. 시를 좋아해야 시가 나오겠죠. 시를 써보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동이 생기면은 감동이 되어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글을 이렇게 쓸 때는 어떤 그 충동이 일어나서 글을 써야 그 글이 좋은 글이 됩니다. 근데 이 글을 언제까지 써야지 하고 억지로 쓰게 되면은 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시를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생활 속에서의 그 충동적인 그런 감동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다독, 단염, 다작 이렇게 써놨는데 시를 많이 읽어야 돼요. 다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사유하고 또 연습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읽어봐야 돼요.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단염,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죠. 많이 생각을 해야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감동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를 어떻게 시어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를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정독을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자세히 살펴서 시를 정독해 보세요. 그 시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의미의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어떤 그 감각적인 그 정서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의 시를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정독을 해서 그 시가 주는 그 의미를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 감동을 받은 부분을 다시 읽어서 또 한 번 해석을 하고, 또 읽고 또 재해석을 하고 해서 감동받은 부분을 많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에 새겨지는 시를 노트에 옮겨 써보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 시어를 이게 10여 권의 책에서 좋은 시어들을 찾아서 노트에 직접 써봤어요. 노트에 옮겨서 써보면 그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또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시를 정독하고 그리고 감동받은 부분을 다시 읽어서 재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 시 구절이 있으면은 그것을 노트에 옮겨 써보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하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나그네 박몰구 박모골의 나그네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여기 시에서 보게 되면은 구름에 달 가듯이 그 우리가 보통 보면 구름이 가는 것 같지 않고 달이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은 이 시인은 이 나그네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달로 표현한 거예요. 달로. 구름으로 표현하지 않고 달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시에서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유유히 자기 갈 길을 가는 그 나그네의 모습, 그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 밤하늘에 뜬 그 구름 사이로 흘러가는 그 달 모습, 그 달 모습이 참 고독하겠죠. 얼마나 고독합니까? 이 나그네를 표현한 거예요. 이런 그 달의 형상, 달의 형상이 작품 속에서 나그네와 이렇게 연관되고 되면서 다른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독특한 분위기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을 달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